아직까지 저변 확대가 안 된 그런 시장이에요. 사실 너무 식당이랑 카페에만 매몰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저는 여러 카테고리에서 알아보시라고 좀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사업의 형태는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최근에 몇몇 식당들의 마진율을 체크를 해주다가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마진폭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식자재비가 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원재료율이 40%에서 45%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식자재비를 좀 줄이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나 기타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좀 코칭을 마무리를 했는데 참 저로서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원가 비중이 높은 고깃집이었는데 우리나라 식당의 절반 이상이 고기를 취급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그런 애로사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마진폭을 올려주는 그런 세미나나 코칭, 컨설팅도 요즘은 좀 존재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똑똑한 사장들이 모임 세미나에서도 이런 내용의 강의들을 진행을 하니까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식당 마진이 20%가 채 안 되는 이 시국에 과연 다른 장사로의 해법은 없을까를 좀 알아봤어요. 최근 유튜브나 언론에서 고마진으로 소개가 여러 되고 있는 곳인데요. 마진율 40%가 실제 평균으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구라인가 싶어서 거짓말인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원래 진짜 마진율은 40%대가 나오고 있는 업종이었어요. 이 업종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바로 카페예요. 카페라고 하니까 좀 더 궁금하시죠? 카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악의 경쟁률, 마진율, 그리고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업종은 그냥 카페가 아니라 바로 보드게임 카페예요. 보드게임 카페라고 하면 20년 전쯤에 유행을 했다가 사라진 보드게임 카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의 보드게임 카페는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위기도 아예 바뀌었고 안에서 섭취하는 음식 역시 완전히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보드게임을 하는 시스템이 좀 혁명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드게임 카페는 이미 코로나 전부터 뜨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많은 브랜드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코로나만 좀 없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국내 보드게임 카페 시장은 거의 양분화가 되어 있어요. 업계 1위와 1위를 쫓는 하위 브랜드들로 말이에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 마진율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에 육박하고 있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드게임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거의 100개 이상의 보드게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보드게임 카페가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간 대여 방식 플러스 음료와 음식을 함께 판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PC방이랑 만화카페랑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맥락이죠. 사실 PC방은 시설 사업의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투자가 필요하고 또 만화카페는 이제 좀 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행이 많이 꺾였어요. 반대로 보드게임 카페는 이제 두 번째 호황기를 맞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 업계 1위라고 불리우는 레드버튼의 정보 공개서를 제가 이제 봤는데 마진율을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꽤나 높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 레드버튼의 정보 공개서인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 레드버튼 가맹점의 평균 월 매출은 5,051만 원이에요. 일매출이 이제 168만 원인 거죠. 보드게임 카페 매출 구성은 메뉴가 대략 한 50% 그리고 공간 대여 요금이 50%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식재료비가 전체 매출의 한 15% 그리고 공간 대여에는 이제 원가가 안 들어가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임대료가 550만 원, 70평 기준이고요. 인건비가 1,000만 원. 보드게임 카페 70평에서 이제 매출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려면 그래도 사장님 노동력을 빼더라도 4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1인당 한 250만 원씩 잡고요. 로열티가 6%, 기타 비용 한 5%, 거기다가 또 모르니까 보수적으로 잡비 한 3%를 총 하면 지출액은 3,124만 7,900원이에요. 이걸 공제하면 순수익은 2,036만 2,100원이고요. 약 40.31% 정도가 나오죠. 좀 더 보수적으로 한다고 해도 최소 한 35%는 충분히 나오는 순이익이에요. 로열티가 이제 6%라고 다들 놀라실 수 있는데요. 공간 대여 요금에는 원가가 없기 때문에 보드게임 카페 브랜드들은 로열티가 없으면 딱히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일반 카페보다는 로열티를 조금은 높게 책정해 놓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국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어림잡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더 높게 순이익을 가져가는 매장도 있을 것이고 또 낮게 가져가는 곳도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드게임 카페 수익률은 식당과는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최대한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5%의 순이익이면 나쁘지 않은 수치죠. 초반에 말씀드린 계속해서 이제 적어지는 식당의 마진율과 비교를 해보면 말이에요. 단점은 소자본 창업은 힘들다라는 건데요. 인테리어 그리고 초기 보드게임 구입비 때문에라도 70평 기준으로 최소한 2억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1층에 입점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비교적 임대료는 좀 저렴하게 세팅이 가능하고요. 보드게임 카페는 소자본 창업의 카테고리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자본, 고수익의 카테고리인데요. 사실 식당의 업무 강도와 비교를 해보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보드게임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존에 포차를 운영하시다가 보드게임 카페로 전향을 하신 인천의 사장님은 다시는 식당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만큼 업무 강도나 요식업 대비해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보드게임 카페 브랜드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예시를 들었던 업계 1위인 레드버튼의 경우는 8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폐업을 한 매장이 없어요. 더 신기한 건 정보공개서를 보면 계약 종료도, 계약 해지도, 명의 변경조차도 한 것도 없다라는 점인데요.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 나 해지나 변경조차 없었다라는 건 그만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일 수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보드게임 카페 창업을 희망을 하는데요. 사실 개인 브랜드로 하는 게 순수익 면에서는 가장 좋겠지만 보드게임 카페라는 게 시스템이 가장 좀 중요하다 보니까 경험 없이 브랜드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설명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인건비가 1.5배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요. 즉 방마다 보드게임을 설명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버튼에서는 이제 별도의 앱을 개발해서 보드게임을 아예 설명을 해주고 추천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좀 도입을 했어요. 개인 브랜드가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구조이겠죠.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사용 방법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 좋은데 이제 보드게임의 가지수만 해도 사실 10만 종이 넘어요. 10만 종이 넘고 보통 보드게임 카페에는 수백 종에서 많게는 거의 1000종까지 구비를 하기 때문에 이걸 죄다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겠죠. 보드게임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다 치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임의 경우는 제가 봐도 사실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좀 룰이 복잡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마련을 꼭 해놓고 창업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테리어 시스템도 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보드게임 카페가 공간 대여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으로 좀 더 올라가면서 저렴한 임대료 구성을 맞춰야 되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복층 구조로 얼만큼 많은 공간을 대여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하느냐예요. 이건 관련법을 조금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복층 구조의 인테리어가 원래는 제약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30% 정도의 면적에 대해서는 휴게 음식점업에서 복층을 만들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즉 단위 면적당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추가 수익 역시 좀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공간 대여 산업인 모텔을 생각을 해보시면 방 하나당 3시간 대시 를 해주고 25,000원, 3만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보드게임 카페는 그보다 훨씬 작은 면적에서 같은 매출을 뽑아내고 또 그게 복층이 된다면 2배로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사전에 계산이 좀 필요하겠죠. 요즘은 손님들이 이제 보드게임을 할 때 프라이빗한 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획단에서 복층 구조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보드게임 관리 시스템을 꼭 만드셔야 되는데요. 보드게임이 거의 자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안에 구성물이 훼손되거나 혹은 분실되어서 아예 좀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실제 매장을 1년 정도 운영을 하면 관리가 잘 되는 경우라고 해도 약 10% 정도의 보드게임들이 훼손되거나 구성물 분실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철저한 시스템 없이 그런 검수 과정 없이 반납이 되는 경우는 10%가 아니라 거의 15%, 20%까지도 보드게임을 사용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요. 보드게임이 좀 저렴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리 이걸 도매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싼 것들은 수십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거든요. 보드게임 카페를 운영하려면 한 품목당 많게는 거의 10개 이상의 보드게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여러 프랜차이즈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많은 매장 수를 보유하고 있는 레드버튼 같은 곳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구성을 한다면 크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신다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건 뭐 다른 업종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정보 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장 평균 매출도 다 볼 수 있거든요.
보드게임 카페 시장은 아직 일반적이거나 큰 그런 대형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정보 공개에서도 약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일부러 누락하는 과장 광고를 하면서 할인만 내세우는 곳들이 꽤 있어요. 매년 5월에서 6월에 이제 공정위 사이트에서 전년도 정보 공개서가 업데이트 되니까 제대로 된 회사인지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드게임은 기원전 3500년경에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의 곁에서 살아남은 거고요. 저도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언가 손으로 직접 만지고 체험하면서 상대방과 두뇌 게임을 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자주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보드게임을 빈번하게 하는 사람의 뇌는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창의성이나 아니면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보드게임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 개인적으로 좀 보드게임 마니아로서 좀 기대가 되는데 아마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도 이겨낸 산업군이라면 충분히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거죠. 식당이나 일반 카페 그리고 요식업에 좀 매몰되어 있으셨다면 보드게임 카페도 하나의 이제 창업 아이템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 당부드리지만 소자본 창업은 힘이 든다는 것, 그리고 고수익만 바라고 창업을 하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걸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드게임 카페 프랜차이즈를 오픈하신다면 투자 대비 회수율도 반드시 체크하고 창업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 2년 안에는 원금을 회수해야 올바른 창업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하면서 곰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오늘도 많이 판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갈게요.